자, 안녕하십니까. 유익 아카데미 정보처리 기사 2020년 뉴 정보처리 기사 2주차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장 서버 프로그램 구현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구현, 그 다음 화면 설계 이렇게 해서 세 파트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볼 내용은 4장 서버 프로그램 구현, 이제 수제비에 있는 책 내용에 있는 예상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먼저 이제 그 문제를 미리 풀어 오셔서 이제 뭐 요청 어려운 문제만 풀어드리면 좋은데 뭐 다들 바쁘시니까 그냥 일단은 제가 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러니까 중요하다기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그런 내용 위주로 한번 골라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을 보시면, 자, 다음은 개발 도구의 분류이다. 괄호에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서버 프로그램을 구현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스탠드얼론으로 PC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 PC용 설치 프로그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버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에다가 서비스를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걸 말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서버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웹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우선 상상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떤 서비스 구조냐면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 PC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용자 PC가 있고 여기는 당연히 이제 인터넷을 접속이 된 상태죠. 이렇게 인터넷 서비스로 이렇게 서비스로 연결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HTTP 서비스를 말하는 거예요.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한 서비스, 웹 서비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쪽 단에서 이제 서버가 존재하겠죠. 서버. 그래서 서버가 이렇게 클라이언트 쪽에서 우리가 보통 웹을 통해서 우리가 뭐 데이터를 조회한다든가 또는 홈페이지 접속을 해서 뭐 데이터를 입력한다든가 출력하든가 또는 여러 가지 정보를 요청한다든가 정보를 받든가 또는 뭐 동영상을 본다든가 뭐 각종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정보를 조회하거나 정보를 받거나 또는 파일을 다운받거나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모든 이런 것들을 할 때 기본적으로 여기다 정보를 요청을 하죠. 정보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돼서 여기 서버에 요청을 받으면 서버는 기본적으로 여기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을 하는 경우에는 웹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제공됐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서버 단의 기본적인 구성도는 여기 나중에 시험에 다 나올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개념인데 기본적으로 웹서버가 있어요. 보통 3티어 구조라고 하는데 웹서버가 맨 앞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접속하는 사람들 대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HTTP로 접속되어 온 웹서버를 맨 앞에 있고요. 여기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HTTP로 들어오는 다양한 웹 주소로 들어오는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접속자들을 어떤 통제하거나 제어하거나 하는 기능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WAS라는 것이 있어요. WAS. 그래서 WAS 부분에 그래서 WAS에서는 이제 WAS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해서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웹 서버가 앞에서 그 접속자들의 요청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요청을 받아서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실제 여기 뒤에 있는 DB하고 여기 DB 서버가 있죠. DB하고 또 DBMS하고 연동해서 데이터를 요청이 들어온 데이터를 받아서 여기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대부분 동적으로 어떤 기능, 데이터를 수정 삭제 또는 생성 이런 것들을 해서 여기다가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전달한 웹서버에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PC를 통해서 정보를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거죠. 아주 간단한 거지만 이런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된 서비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버 프로그램 구현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 이 서버 단에 보면은 대부분 와스 단에서 이루어지는 아니면 또 여기 요 전체 요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그 프로그램 구현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녹화를 하고 있어서 그 녹화할 때 지금 보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오디오가 녹화가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잠깐 오디오는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제가 설명 일단 위주로 드리고요. 제가 오디오를 켜도 된다고 하시면 오디오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개발 도구의 분류인데 이 개발 도구는 서버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쓰는 개발 도구들이에요. 그 여러 가지 개발 툴들이 있는데 그 개발 도구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잠깐만요. 우리가 이제 예상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단원 종합 문제를 봐야 되죠. 그래서 뒤로 갈게요. 뒤로 가면 뒤쪽으로 가서 단원 종합 문제. 네, 여기서부터 풀어볼게요. 혹시 오디오가 저기가 음소거가 가능하시면 좀 음소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소거 가능하시죠? 근데 제가 할까요? 음소거를 이렇게 하면 되나? 예, 됐네요. 네, 제가 나중에 다시 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 자, 2번부터 볼게요. 2번. 아까 예상 문제 있는 거하고 좀 비슷한데 자, 개발 도구의 분류입니다. 괄호에 들어갈 것은 일단 이 도구들도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어떤 개발할 때 도구들이 뭐 있는지 이게 현업에서 실제 이제 개발하는 사람들은 익숙하게 하는 것들인데 이제 처음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은 좀 당황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용어들을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게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알면 쉬운 건데 이제 이거를 실제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좀 낯설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빌드 도구가 있습니다. 빌드라는 거는 이제 작성된 코드나 이런 거를 빌드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각 구성 요소의 모듈에 대한 의존성 관리를 지원한다. 그래서 어떤 빌드라는 거는 이제 뭐 만드는 거죠. 구축, 빌드. 이게 용어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 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거는 어떤 건물을 건축하는 그런 거하고 좀 약간 비스무리하게 용어들이 책정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빌드란 말이 있죠. 건축하는, 빌딩. 그죠? 건축하는 느낌. 그래서 뭘 하는 거죠? 이렇게 각각의 모듈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립하는 것 같은,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걸로
보시면 이 빌드 도구가 뭐 하는 건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번에 있는 거는 실제 이제 빌드 도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현 도구가 있습니다. 구현 도구. 그래서 코드의 작성과 디버깅, 수정 등과 같은 작업과, 그 다음에 이제 구현 소프트웨어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실제 프로그래밍 개발할 때 쓰는 그 사용되는 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프로그래밍 도구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비주얼 스튜디오도 있을 수 있고, 뭐 C 언어나 비주얼 C++이나 이런 걸로 개발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로 쓰실 거고, 자바 언어나 이런 걸 썼을 때는 당연히 뭐 이클립스나 또는 뭐 요즘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또 있을 수 있죠. 그 개발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도구가 있습니다. 테스트 도구. 그래서 코드의 기능 검증과 전체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코드의 테스트와 테스트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형상관리 도구가 있습니다. 형상관리라는 것은 이제 뒤에 문제도 나오겠지만 어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는 수시로 계속 변화가 있어요. 변화. 그러니까 어떤 요구사항이 변할 수도 있고 또한 설계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한 그 소스 코드들이 다 계속 수시로 버전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또는 개발하는 과정 중에도 계속 수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경사항들을 계속 기록 관리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팀으로 구성된 개발팀이 이렇게 팀으로 구성돼서 개발한다는 거죠. 이 서버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그냥 규모가 크기 때문에. 뭐 개인이 만드는 그냥 개인 개발자가 만드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고민할 것 없지만 팀으로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2, 30명씩 또는 뭐 100명 단위로 되는 큰 프로젝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형상 관리를 해야 됩니다. 뭐 몇 명이 일단 2명 이상만 모이면 일단 형상 관리는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코드와 리소스에 대한 버전 관리 이런 거를 하는 형상 관리. 이 형상 관리라는 게 사실 좀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잘 와닿지는 않아요. 이 형상이 뭐냐면 컨피규레이션이에요.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컨피그라는 거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그 속성들 또는 어떤 문서들 또는 그 소스 코드를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들, 다양한 데이터들 컨피그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정보들을 관리를 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프로젝트 진행 시에 아주 필수 도구입니다. 필수 도구. 자, 그래서 빌드 도구, 구현 도구, 테스트 도구, 형상 관리 도구. 꼭 반드시 필요한 거죠. 구현 도구, 테스트, 형상 관리 도구. 그리고 도구들 유념해서 보시고요. 자, 그래서 뭐 수제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자를 이렇게 외울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아니 합격하려면 뭔들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꼭 참고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꼭 개발 도구는 뭐 빌부터형이다. 뭐 빌드, 뭐 구현, 테스트, 뭐 형상 관리 그래서 외워주시면 좋죠.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다음 개발 환경에 구성하는 서버에 대한 설명이다.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웹 어플리케이션, 웹 서비스를 하는 웹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서버단의 개발 환경에 구성되는 서버들은 뭐뭐뭐가 있다. 우리 기본적으로 뭐 있어요? 웹 서버, 와스 서버, 그 다음에 DB 서버, 그 다음에 뭐 필요에 따라서는 파일 서버 이렇게 4가지.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1번에 웹 서버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웹 서버. 네. 웹서버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웹서버에 대한 설명 한번 보세요. 뭔지. 그러니까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웹서버가 하는 일이 뭔지. 아까 제가 설명 간단하게 드렸지만 HTTP를 이용한 요청과 응답을 처리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웹상의 정적 콘텐츠, 뭐 CSS나 자바스크립트 이런
그 화면상에 뿌려져 있는 텍스트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정적 컨텐츠 이런 것들을 동영상은 사실 정적 컨텐츠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그 동영상 그 플레이 되는 그 영상 자체는 정적 콘텐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지는 이제 처리하는 것이 웹서버에서 직접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으로 뭐 아파치나 IIS나 구글이나 구글 웹서버나 이런 엔지닉스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웹서버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와스 서버 있고 DB 서버 있고 이렇게 3티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로 이렇게 각각의 자기 역할을 하는 서버들이 특정 용도를 가진 서버들이 3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웹서버에는 이런 아파치나 이런 것들이 여기 웹서버에 설치되고요. 웹서버에 설치돼서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제가 말한 아까 뭐 영어로 WAS라고 하는 그런 서버예요. 웹 약자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이렇게 해서 요거를 앞자를 따면 WAS 이렇게 해서 WAS가 되죠. 동적 컨텐츠를 처리하는 거예요. 여기는 동적 컨텐츠라는 거는 데이터가 변동되는 그러니까 어떤 요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데이터가 변동이 되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값들이 존재하는 그런 동적 컨텐츠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날씨 같은 데이터 보세요. 날씨 데이터 같은 경우는 수시로 바뀌어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이 1시 10분인 1시 2시 1시 이제 2시 4분인데 예를 들어서 뭐 5시에는 날씨가 비가 오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또 뭐 무슨 변동사항이 생겨서 비가 안 오는 곳 해가 비친다. 뭐 5시에도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변화된 데이터 값을 던져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동적 콘텐츠를 쓰게 됩니다. 아니면 뭐 어떤 사용자가 어떤 값을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입력한 값에 따라서 반응해서 그 데이터를 DB에서 찾아서 뿌려주는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동적 컨텐츠를 처리할 때 쓰는 게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예요.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당연히 DB 서버와 밀접하게 관계를 갖게 돼요. 그래서 DB 서버가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서버.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하는 일은 이제 웹 서버 쪽의 제품 한번 볼게요. 뭐 톰캣이나 웹로직이나 뭐 제우스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디 들어간다? 요 와스 서버에 탑재되어 가지고 동작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되는 소스들은 다 요게 이제 와스 엔진이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용어로 보통 통상적으로 쓰는데 이 와스 엔진 이 제품 안에 여기 엔진 안에다가 여기에 소스 코드를 대부분 거기다 설치를 해요. 그래서 소스 코드를 거기다가 올려서 프로그램이 동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소스는 대부분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DB 서버가 하는 일은 이제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는 용도로 쓰는 거고요. 그 어떤 데이터의 요청이 오면 데이터 요청에 대해서 데이터를 또 전송 주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는 DB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그래서 DBMS로 쓰는 거는 뭐 MySQL, Oracle, 뭐 MyMSSQL, DB2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파일 서버는 이제 파일들을 저장하는 하드웨어로서요. 물리 저장 장치로 활용되는 서버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하드디스크, 보통 우리 PC에는 대부분 이제 뭐가 있죠? 하드디스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서버 단에서는 파일 서버라는 걸 별도로 둬서 파일들만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파일 서버를 두기도 합니다. 왜? 그러니까 그 DB 서버가 2대거나 와스 서버가 보통 여기서 DB 서버로 연결되고 파일 서버는 이렇게 파일 서버를 별도로 와스 서버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와스하고 여기 파일 서버를 이렇게 연결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와스 서버하고 파일 서버하고 연동을 해서 와스가 보통 한 대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2대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대를 연동해서 파일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여러 대를 와스 서버 데이터를 여러 대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파일 서버에는 보통 이 파일 서버가 있으면 파일 서버는 그 파일 서버 자체에만 연결하지 않고요. 보통은 이제 파일 데이터들을 많이 저장하는 경우는 보통 파일 서버를 보통 스토리지, 별도의 스토리지라는 장비를 통해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HDD라든가 이런 하드디스크가 서버 내에 장착되어 있는 디스크 용량 가지고 부족한 경우에는 스토리지라는 별도 전용 디스크 장비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스토리지라고 하는데 저장 장치를 별도의 장치를 쓰게 되죠. 여기는 보통 뭐 테라급 이상, 요즘 뭐 테라도 아니고 뭐 보통 뭐 10테라, 30테라 뭐 이렇게 100테라 뭐 이렇게 정도의 어떤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할 때 씁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게 개발 환경 구성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들은 쭉 보시면 뭐 설명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어렵지 않는 내용들이라 넘어가고요. 자, 형상관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형상관리 8번. 형상관리라는 것이 또 현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또 그런 중요한 어떤 관리에 있어서의 그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혼자 개발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 버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형상 관리가 잘 안 되면 개발하다가 예를 들어서요, 아주 최악의 경우인데 개발팀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개발했던 모듈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데이터를 실수로 날려버렸어. 그럼 다시 복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복원하려고 그러면 매일 그 개발했던 소스들을 매일 업데이트를 쳐서 그 보통 SVN이라는 거를 써서 거기에다가 소스를 업로드를 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 형상 관리를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데이터를 날렸을 때 클라이언트 쪽 PC에서의 데이터가 날렸을 때 복원할 방법이 없어. 아니면 어떤 친구가 뭐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둬야 돼. 또는 그 프로젝트에서 빠져야 돼.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와서 내용을 파악하거나 또는 인수인계 받아서 소스를 다시 그 사람이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형상 관리가 이게 히스토리가 관리가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형상 관리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서술하시오라고 했을 때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전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항목의 변경사항을 뭐한다? 관리하는 활동이다. 이런 거는 좀 외워주시면 좋죠. 형상 관리는 뭐 하는 거라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전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항목의 변경사항을 관리하는 활동이다. 뭐라고요?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항목의 변경사항을 관리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9번. 형상관리의 절차가 있어요. 형상관리를 하는 뭐 절차가 있어서 이런 게 이제 외워두시면 좋은데, 형상관리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단순히 그냥 어떤 소스의 버전 관리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소스뿐만이 아니라 산출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계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상에 대해서 그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식별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형상에 대해서 통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형상 감사, 그 다음에 형상 기록, 이렇게 네 가지 절차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여기 밑에 써 있지만 식통감기 이렇게 외우기도 하죠. 식통감기. 그래서 형상 식별, 형상 통제, 형상 감사, 형상 기록. 용어는 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형상 식별 또는 형상 통제 이렇게 하고, 그 식별이라는 것은 형상의 관리 대상을 우리가 식별한다는 거는 PR을 식별한다. 그러면 나와 너를 이렇게 식별한다. 구분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형상 관리라는 거는 형상 관리하는 대상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형상 관리하는 대상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관리하는데, 이때 추적성, 그러니까 이 관리를 하려면 그 형상에 대해서 형상의 어떤 최소 단위별로 아이디를 매겨서 관리 번호를 부여해야 돼요. 관리 번호를 부여해서 저기 히스토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아이디와 관리 버튼을 이용하여 추적한다. 그다음 형상 통제는 이제 버전 관리를 해서 형상 통제위원회라는 걸 하거든요. configuration, 그다음에 통제, 컨트롤, 그다음에 위원회, 보드. 그래서 CCB라고 합니다. 그래서 configuration, control, board. 그래서 형상 통제 위원회를 운영해서 CCB를 운영해서 형상 관리를 하는 어떤 위원회. 이게 큰 프로젝트는 이런 위원회를 두고 하지만, 실제는 이제 뭐 PM이나 이런 또 뭐 실제 거기에 PM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 또는 거기에 이제 그 현업 담당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버전 관리에 대한 어떤 협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 관리, 요구 관리, 변경 제어,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베이스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요구사항에 대한 마지노선, 요구사항에 대한 어떤 스펙, 범위, 이런 것들을 확정짓는 구분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베이스라인은 그렇게 합의된 어떤 내용, 정의 사항들, 그런 것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상 감사는 소프트웨어 베이스라인에 대한 무결성 평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상 관리하고 이렇게 변경되어 있는 거를 변경 사항에 대해서 통제한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없는지, 무결성을 유지하는 건지, 그래서 요구사항과 일치하는지, 변경됐을 때 이런 것들을 판단합니다. 기록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수행 결과를, 각종 변경 관리나 이런 것들을 각종 수행 결과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형상 식별, 형상 통제, 형상 감사, 형상 기록,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작년 시험에도 나왔고 금년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뭐 다른 내용들은 쭉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서버 프로그래밍 개발할 때 모듈 개발 차원에서 응집도, 결합도, 이 부분은 작년 시험에도 나오고 금년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주 고전적인 내용이지만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 중요한 그 어떤 주제예요. 그래서 꼭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게 시간은 이거 저번에 암기하는 거, 저하고 배우실 때 암기하는 거 배우셨죠? 여기 밑에도 나와요. 암기하는 거 나오는데 조금 저하고 좀 틀리긴 한데 볼게요. 응집도는, 자, 응집도가 약한 게 위에요. 여기 위에 나오는 게 응집도가 약하다, 약한 거, 강한 거,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응집도는 약한 게 좋은 거예요, 강한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bad. 응집도는 약한 게 나쁜 거예요. 여기가 good.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좋죠. 응집도가 강하면 좋은 거고, 그죠? 모듈 개발에 있어서 응집도는 모듈 단위 내부의 응집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응집도의 종류에는
우논 시절 통순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우논 시절 통순기. 우논 시절 통순기 이렇게 꼭 외워주시고요. 그래서 우연적 응집도, 논리적 응집도, 그 다음에 시간적 응집도, 절차적 응집도, 통신적 응집도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 각각의 설명들은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연적이라는 거는 이제 구성 요소들 내에 연관관계가 아예 없다 이런 거고, 논리적 응집도는 유사한 성격의 어떤 그 기능들이 서로 모여서 그냥 논리적으로만 유사한 거다. 그런 것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모듈 내에. 그리고 시간적인 거는 특정 시간에 처리되는 거에 따라서 한 모듈이 연관된 기능이라기보다는 특정 시간에 같이 처리해야 되는 이런 것들만 모아놓은 게 이제 시간적 응집도고요. 절차적 응집도는 그 모듈이 다수의 관련 기능을 가질 때 모듈 안에 구성 요소들이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 모듈 안에 있는 기능들이. 그리고 통신적 응집도는 동일한 입력과 출력으로 통해서 통신을 하는 그런 것 기능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통신적 응집도라는 거는 동일한 입력과 출력. 그러니까 이 모듈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 이렇게 이 한 모듈 안에 세부 또 기능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입력되는 데이터와 출력되는 데이터를 같이 쓰는 거예요. 하나의 입력과 하나의 출력으로 이 모든 네 개의 기능들이 다 같이 입력과 출력을 같이 사용하는 거죠. 순차적인 거는 이제 모듈 내 한 활동으로부터 나온 출력값이 다른 활동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차적이라는 거는 이 안에 있는 모듈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입력되어 있는 거 처리하고 처리된 게 다시 여기에 입력이 되고 여기 입력 출력된 게 또다시 이쪽에 입력이 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게 이제 순차적 응집도고, 기능적 응집도는 모듈 내부의 모든 기능이 하나의 기능, 하나의 목적으로 해서 똘똘똘 뭉쳐져 있는 목적으로 하나의 목적으로만 위에 수행되는 그런 게 기능적 응집도입니다. 됐죠? 그 다음 14번. 14번 볼게요. 이 14번은 이제 결합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응집도는 이제 그 강한 게 좋은 거고요. 결합도는 이 모듈 안에 세부 이 기능들은 모듈이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함수나 이런 기능 거예요. 더 작은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듈보다. 근데 여기 결합도는 이 모듈과 모듈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듈과 모듈 사이에. 그 모듈과 모듈 사이의 결합이 높은 거가 좋은 거냐 낮은 거가 좋은 거냐 했을 때는 당연히 여기 순서는 앞에 응집도하고는 달라요. 여기는 내용 결합도가 이게 강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이게 자료 결합도가 마지막인데요. 여기 3번 있는 게 자료 결합도예요. 여기가 이제 약한 겁니다. 결합도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결합도가 약한 거예요. 결합도가. 그래서 이렇게 강한 형태로 올라가는 건데, 이게 좋고 나쁘냐? 강한 게 결합도가 강한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이 모듈 간의 결합도가 강한 게 좋은 건 아닙니다. 모듈 강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배드, 그 다음에 굿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반대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외우시냐면, 아까 그 응집도도 약한 데서 강한 걸로 외웠잖아요. 우논 시절 통순기 이렇게 외웠죠. 결합도도 약한 데서 강한 걸로 외우시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여기 책에 있는 것보단 좀 외우기가 좀 쉬울 거예요. 자스 제외 공내 이렇게 외우시면 입에 짝짝 달라붙죠. 자스 제외 공내, 외부 공유, 네, 자스 제외 공내 이렇게 외우시면 더 좀 빨라요. 자스 제외 공내, 자스 제외 공내. 그래서 약한 데서 강한 걸로 하는 거예요. 약한 데서 강한 걸로.
그러니까 약한 데서 강한 걸로 가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합도가 좋은 거는 약한 게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내용 결합도, 공유 결합도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유 결합도는 이제 전역 변수를 하나 놓고 같이 쓰는 거. 그러니까 변수가 하나 있는데 변수를 이렇게 같이 쓰는 형태예요. 이 모듈과 이 모듈이. 이렇게 공유하는 걸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외부 결합도는 이제 통신을 하는 거예요. 통신. 이렇게. 결합도 간의 통신을 하는. 제어 결합도는 어떤 값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제어 자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 모듈과 B 모듈 간에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어 요소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스탬프 결합도는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냐면 배열이나 객체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이제 스탬프예요. 자료 결합도는 자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모듈 간에 자료만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아요. 모듈 간에 자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상호작용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굿이 자료 결합도가 좋다고 하는 겁니다. 됐죠? 아주 기본적인 건데 또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이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쭉 그 16번에 보면 이제 공통 모듈 테스트 모듈 테스트에 대한 종류가 있는데 모듈 테스트를 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단위 테스트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위 테스트 범위 내에서 하는 것들. 그러니까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가 아니에요.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는 시스템 전체적으로 모든 모듈들을 통합해서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근데 단위 테스트 종류에는 뭐가 있냐 이런 같은 뜻이에요. 공통 모듈 테스트는 뭐 화이트 박스 테스트가 있겠죠. 당연히 화이트 박스 테스트가 단위 테스트의 한 종류죠. 그 안에 있는 모든 내부 구조나 로직이나 이런 것들 다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소스 코드를 다 이렇게 뜯어서 보는 거죠. 그래서 단위 테스트를 개발자가 하는 테스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단위 테스트, 공통 모듈 테스트 중에는 여기 이게 모듈 기반, 메소드 제가 잘못 설명드렸네. 메소드 기반 테스트가 있고요. 메소드를 중심으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메소드가 뭐죠? 그 함수, 기능, 그리고 기능에 대한 데이터 파라미터 던져보고 제대로 값이 메소드를 통해서 데이터가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지, 결과가 제대로 추출되는지 호출을 해서 테스트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화면 기반 테스트. 게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단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실제 화면 단에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입력해 보거나 또는 뭐 어떤 클릭을 해본다든가 화면이 데이터가 자료가 잘 제대로 보여지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테스트 드라이버, 테스트 뭐 스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테스트 쪽 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7번부터 보면은 뭐 어선트 메소드라는 것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올지 좀 약간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어선트 메소드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 모듈 개발할 때 쓰는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소스 그 모듈 단위로 우리가 개발할 때 서버 프로그램 구현할 때 하는 그런 자바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그런 기법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18번이라든가 19번, 21번, 20번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사실 이제 문제만 풀어봐가지고는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 수제비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책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될 것이고 책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이 부분은 그 책을 제가 스캔을 해서 나눠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마이바티스 그 쪽에서
제공하는 그런 어떤 이 VO라든가 그 다음에 DAO, DTO 이런 것들 그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스타 이게 이제 그 전에 그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쪽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디자인 할 때 쓰는 디자인 패턴 쪽이라든가 또는 스타일, 아키텍처 스타일 뭐 이런 소프트웨어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개념에 따라서 하는 부분인데요. 요게 사실 디자인 패턴 중에 MVC라는 거 한번 그 필기 공부할 때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델 뷰 컨트롤러 모델 뷰 컨트롤러 이렇게 해가지고 요 구조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는 거를 할 때에 그 모델 쪽에서 하는 모델 쪽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 소스 코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실 여기 21번에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조회, 수정, 삭제, 입력하기 위한 객체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했을 때 나오는 요 객체에 대한 것이 모델 쪽에서 하는 동작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뷰가 있고요. 뷰는 이제 당연히 어떤 데이터를 화면으로 보여준다든가 데이터를 처리해서 출력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파트고, 그 다음에 모델이 있고요. 모델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러가 중간에서 이제 이렇게 모델하고 뷰 요 간에 어떤 관계를 제어를 해주고 하는 건데, 이 모델 부분에서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해서 요 모델 쪽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조회, 수정, 삭제 부분에 하는 객체를 구현할 때 쓰는 것들이 여기 나오는 이제 모델 쪽에서의, 그러니까 뭘 모델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모델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는 대부분 RDB이기 때문에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자바 소프트웨어 개발한 소스 코드로 개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스 단에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객체 형식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모델링을 할 때에 그 모델링 하는 형태가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유형이 DAO가 있고 DTO가 있고 그 다음에 VO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볼게요. 자, 데이터 DAO는 뭐예요?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뭐냐?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거. 그러니까 특정 타입의 데이터베이스에 추상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객체로 세부 내용을 노출 없이 데이터를 조작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을 추상화해 가지고요. 그 추상화한 데이터를 갖다가 액세스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세부 내용을 보여주지 않고 데이터를 이렇게 객체 형태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포장해서 캡슐레이션 해가지고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객체다 이거죠. 그래서 추상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거다. 추상 인터페이스. 그래서 실제 안에 있는 내부 내용에 어떤 거를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들을 해주는 그런 거를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DAO가 있는데 이 DAO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캡슐화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객체 지향에서 기본적인 게 캡슐화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정보 얻는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에서 동작하는 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데이터가 여기서 어떤 요청하는 것이 있으면 그 이 DAO를 통해서 데이터를 출력해주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거죠. DAO가. 그 다음에 DTO는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프로세스 사이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객체로서 데이터 저장 횟수 외에 다른 기능이 없다. 그래서 여기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달해주는, 그냥 전달해주는 기능만 해주는 게 DTO예요. 앞에 거는 이제 DAO 같은 경우는 추상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안에 이제 내부에 노출된 건 없이, 내부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VO가 있는데 이 VO는 이제 value object예요. value object. 자, 얘는 이제 간단한 엔티티를 의미하는 작은 객체 가변 클래스라서 여기 VO가 아니라 여기 DAO죠. DAO와 달리 고정 클래스를 가진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value object는 어떤 특정 엔티티, 그러니까 어떤 테이블, 특정 테이블, 뭐 그래서 학생부, 그러면 학생부 테이블 또는 뭐 교수 테이블, 뭐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객체로 추상화한 거예요. 그거를 value object라고 하는 거예요. DAO 같은 경우는 이제 가변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제 안에 이제 내용들이 변동이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거가 이제 말로만 이제 설명드리는 거 사실 좀 어렵긴 한데 나중에 요거는 자료를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해설이 좀 있는데 DTO는 이제 로직을 갖지 않고 순수한 데이터 객체고 그래서 이제 그 속성을 접근하기 위해서 게터와 세터 메소드만 가진다.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은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면 클래스에다가 메소드를 지정할 때 우리가 게터 메소드, 그 다음에 세터 메소드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게터 메소드하고 세터 메소드가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int i라는 변수를 그 클래스에다가 A 클래스에 얘가 클래스에다가 멤버 변수 i를 배정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캡슐 하나 또는 정보 닉을 정확하게 한 클래스를 만들 경우는 우리가 여기다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반드시 이 세터 메소드를 통해서 셈 메소드 이런 걸 메소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셈 메소드가 하는 일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냥 여기 우리 i에다가 어떤 뭐 값을 배정한다든가 이런 역할만 해요. 세터 메소드는. 게터 메소드는 어떤 다른 이 A 클래스를 요청하는 어떤 다른 클래스나 다른 쪽에서 여기 있는 i의 값을 반환해주고 싶을 때 그때 이제 get 메소드를 써요. get 메소드가 하는 일은 그냥 뭐 아주 복잡한 거 단순하게 뭐만 하냐면 return i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변수에 대한 값만 반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get 메소드하고 set 메소드. 그러니까 뭐냐면 클래스가 있을 때 어떤 정보 온닉 그래서 그 어떤 보안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보안. 그래서 데이터를 보호해주는. 그래서 이 클래스가 있으면 어떤 B 클래스가 만약에 B의 클래스가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액세스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메소드를 통해서만 여기 셈 메소드를 통해서만 데이터를 변경시키고요. get 메소드를 통해서만 뭐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get 메소드, 셈 메소드를 통해서만 데이터를 저장하고 추출하고 이런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클래스 안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안에 거는 실제 내부는 잘 모르지만 실제 이제 이 B 클래스는 A 클래스의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출력하고 싶을 때는 여기 B 클래스 내에서 A 클래스를 생성하고 셋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만 넣어주면 돼요? 파라미터로 값만 넣어주면 되죠. 네, 여기 저장하는. 그리고 뭐 어떤 값을 A 클래스의 값을 사용하고 싶으면 get 메소드를 써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getter, setter 메소드를 처리하는 이런 게 이제 DTO다 이런 거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잖아요. 이 지금
이 get 메소드, set 메소드가 뭐 하는 거야? 데이터 주고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퍼 하는 거다. 그래서 그게 이제 DTO가 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 VO는 이제 간단한 엔티티를 작은 객체 이제 가변 클래스, 고정 클래스를 갖는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들을 대한 예시예요. 이 18번이. 그래서 VO는 value object라는 거는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자, join VO라는 예시를 가지고 있는 join이 뭐예요? 회원가입. 회원가입을 하는 뭐예요? value object예요. 그 뭐예요? 그러니까 회원가입이라는 어떤 동작 그 작업을 하는 그 뭐예요? 객체다 이거죠, 객체. 그 객체가 하는 일이 뭐냐? 여기 보시면 이 회원 밸류 업체들은 특정 어떤 아까 고정 뭐라 그랬어요? 고정 클래스 뭐라 그랬어요? 고정 클래스를 가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VO가 하는 일은 뭐다? 고정 클래스를 갖는 건데 회원 가입에 대한 어떤 추상화된 동작을 하는 특정 개념의 어떤 데이터베이스하고 맞물려져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고 아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엔티티 그쵸? 회원가입이라는 엔티티 그러니까 회원가입과 관련된 엔티티는 뭐가 있겠어요? 회원정보겠죠. 회원정보 그쵸? 그래서 회원정보의 어떤 값들을 여기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회원정보 그죠? 이 회원가입이라는 객체가 클래스가 갖고 거기 안에는 회원정보라는 테이블 정보와 테이블 엔티티에 있는 값과 정보 테이블에 있는 속성들이죠. 속성들 값을 멤버 변수로 갖고 여기에 이게 이 부분이 멤버 변수잖아요. 그죠? 여기가 그래서 회원 정보의 테이블에 있는 멤버 변수와 매칭을 시켜서 정보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밑에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set id하고 get id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set id 그래서 데이터 id를 수정하는 입력하는 그런 메소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get id 그래서 id 정보를 반환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기본적인 클래스의 기본 클래스 중에 클래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고 우리가 회사에서 쓰는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들 업무용 어플리케이션들을 설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설계하는 게 밸류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거는 회원가입에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회원가입이라고 그러면 회원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회원 정보 테이블이 있죠. 테이블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테이블의 속성들을 전부 뭘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멤버 변수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얘 데이터를 당연히 입력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하는 기능들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수정하는 거를 이 클래스 안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는 set id 그 다음에 출력하는 get id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클래스 설계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아주 가장 베이직한 데이터베이스하고 트랜잭션이 이루어지는 그런 객체를 만들 때 설계하는 모듈이 이 클래스가 VO, Value Object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회원 정보에 해당되는 변수들이 뭐가 있어요? ID, 패스워드, 이름 또는 뭐 다른 회원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정보들이 뭐가 있으면 뭐 이메일 이런 거 있으면 이메일도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데이터 회원 아이디를 설정하는 거. 그러니까 set id에는 set id만 이렇게 하지 않고 id, 비밀번호, 이름 이런 것들을 다 저장할 수 있는 세터 메소드를 따로따로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set id, set password, set name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et id, get password, get name 이렇게 해서 다 각각의 정보들을 다른 외부에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밑줄에 뭐가 들어가냐? 아까 설명드렸었잖아요. 뭐 논다 그랬죠? get isolations는 값을 반환해 주는 기능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return 뭐요? id. 요게 정답이죠. get 메시지에서 들어가는 거는 id인데 여기서는 좀 참고해야 될 게 그냥 id라고 하면 얘가 이제 여기 보통 뭐 이렇게 입력으로 넣는 거일 수도 있고 입력을 넣는 경우는 없구나.
getter 메소드니까 뭐 예를 들어서 id 말고 뭐 다른 어떤 정보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 보통은 자기 자신의 클래스에 있는 변수를 리턴해 줍니다. 이런 의미로서 여기에 그냥 이렇게 id를 써도 상관은 없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안 쓰고 좀 더 친절하게 this 이렇게 씁니다. this.id 이렇게 해주면 this는 뭐냐면 이것이다. 이 클래스 지금 내가 이 메소드가 들어있는 이 안에 이 메소드를 갖고 있는 이 getID 메소드가 존재하는 클래스의 멤버 변수인 id를 반환해 줍니다. 이런 뜻으로서 this.id를 씁니다. 자, 그렇다니 이게 이 VO, value object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에 보면 SQL을 구현한 XML ID 호출을 하여 조작을 수행하는 DAO, 데이터 액세스 object가 드디어 나왔네요. 그래서 밑줄 들어간 멤버 변수를 무법을 쓰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join DAO 앞에 거는 이제 VO라고 해서 join VO에 대해서 보셨죠. 기본적으로 이제 value 어떤 값에 대한 객체를 갖는 그런 객체의 소스 코드를 보셨고, 그다음에 join DAO는 회원가입 데이터 오브젝트 프로토타입. 뭐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는 어떤 트랜잭션 일어나는 그런 동작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join DAO에서 하는 동작들인데 여기서 보면은 밑에 public void하고 insert join이에요. 그래서 insert join은 뭐 하는 거예요? 회원 가입하는 거였죠. 그렇죠? 회원 가입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그런 동작하는 이 메소드인데 이 메소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서 insert join 해가지고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SQL 세션이라고 하는 그 어떤 DB 정보에다가 DB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전달하는 건데 여기 이 XML을 쓰는 이유는 이 XML 우리가 이제 쓰는 거는 요 관련된 여기가 이제 여기에 XML에 뭐가 들어가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하는 정보들이 들어가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라든가 기본적인 정보라든가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의 컬럼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XML로 관리를 하는 거야. 그럼 뭐가 좋으냐? 이게 이렇게 하면 약간 이것도 개발해야 되고 요 XML 소스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여기 예전에는 여기 이 자바 소스 안에다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DB 액세스하는 소스 코드도 바로 넣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할 때는 그랬지만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XML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뭐가 좋으냐면 옛날에 이렇게 자바 안에다가 DB 소스까지 넣고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 자바 소스가 뚫림일 수가 있어요. 해킹당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정보까지 다 노출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는 이 자바 소스 자체가 컴파일 해가지고 이제 클래스 파일로 컴파일 해가지고 이제 실행을 시키는데 이 서버 단에서 개발된 소스 코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와스 있잖아요. 와스 서버에서 컴파일해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컴파일 해가지고 이게 외부로 제공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소스의 클래스 파일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뭐가 바뀌냐면 서블릿으로 바뀌어요. 서블릿으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컴파일을 누가 하냐면 컴파일러가 어디 있냐면 이 아까 와스 엔진에 있어요. 와스 엔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 아까? 그 제우스라든가 뭐 이런 그 톰캣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다 했잖아요. 거기에 소스를 올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가 서버가 실행을 하면서 컴파일을 해가지고 소스 코드를 서블릿 형태로 바꿔서 여기에 뭐 보통은 클래스 파일들이나 이런 거를 보통 JSP라는 어떤 자바 서버 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HTML 형태로 소스를 구현을 해요. 거기다가 이제 자바 소스도 같이 넣어가지고 컴파일을 돌리면 서블릿이라는 소스를 만들어서 얘가 이제 어떻게 동적으로 컴파일 해가지고 동적으로 변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이 HTML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웹서버로 던져요. 그래서 PC에서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동작을 할 때 컴파일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제우스 그 웹 엔진 있잖아요. 톰캣이나 이런 것들을 재기동해야 돼요. 재기동한다는 뭐예요? 온오프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그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이 소스 코드를 여기다 안에다 넣고 이 변동된 사항들이 있을 때마다 소스를 고칠 때마다 이렇게 컴파일 해가지고 그 온오프에서 내렸다 올렸다 그러면 서비스가 중단이 돼요. 웹 서비스가. 그죠? 소스 고칠 때마다 뭐 작업한다 그래가지고 언제부터 몇째까지는 시스템 작업이니 뭐 접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이런 공지 같은 거 많이 뜨잖아요. 우리 웹 서비스 그 은행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XML 형태로 이렇게 해놓고 얘는 파일이에요. 파일 형태로 해놔가지고 이 파일을 여기서 읽어드릴 수 있게 하는 구조로 만든 거예요. 그럼 뭐가 좋냐면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언제나 수시로 바꾸면 돼요.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다. 뭐 없이? 컴파일 없이. 이 XML은 컴파일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냥 파일이니까 이 언제든지 얘가 실행될 때마다 동기적으로 XML 가져다가 여기에 정보 이 소스 코드에 있는 데이터들을 처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 소스를 바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컴파일을 한 번만 해주면 끝나는 거고 이 단지 뭐만 바꾸는 거예요? XML 안에 있는 데이터 이 텍스트들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XML 텍스트만 바꿔주면 이 컴파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재기동하지 않아도 돼요. 서버 엔진을 재기동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를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죠. 서비스를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변동시킬 수 어떤 정보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쓰는 게 이 XML 파일을 쓰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com.수제비.sql 이렇게 여기에 그 뭐라 그러죠? 그 패키지죠. 소스 패키지 내에 뭐 인서트 조인이라는 메소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서트 기능을 갖고 있는 건데 그게 어디 들어있냐? com.수제비.vo.joinvo 이 joinvo 안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인서트 여기는 표시 안 돼 있지만 여기는 이렇게 인서트 조인하고 뭐가 들어있던 거예요? 메소드 조인 vo 뭐 이렇게 이렇게 정의가 돼 있었던 거죠. 이 안에. 그죠? 그래서 그거를 불러오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오는 거를 이 소스 코드 안에다가 직접 이렇게 컴파일 생성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로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런 XML 형태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insert into 해가지고 커스터머 밸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SQL 문이 바로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SQL문 수정하려고 그러면 이 XML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소스 안에다가 자바 소스 안에다가 이 SQL을 넣는데 SQL을 수정을 해야 되거나 그러면은 이 컴파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된다? 서비스를 중단시킬 수 있다. XML로 하게 되면 XML만 고치면 된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20번에 그래서 밑줄에 들어가는 문법을 써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밑줄이 뭐냐? 예, 요거죠. 여기 부분은 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뭘 넣어야 되냐? 인서트 조인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그 부분이 변수가 여기 패러미터가 두 개인 거예요. 하나, 두 개. 그죠? 그래서 하나는 join vo라는 객체를 갖다가 패러미터로 넣는 거고 하나는 앞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가 뭐가 들어가는지 여기 보세요. 파라미터 타입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그죠? 파라미터 타입은 요거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파라미터 타입이 돼 있고 인서트 조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인서트 인투 커스터머 밸류에서 이렇게 인서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인서트 커스터머라는 테이블에다가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이라는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인서트 해주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회원가입 데이터 입력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XML ID를 호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SQL 세션 해가지고 인서트 조인 해가지고 이 XML 파일이라는 거를 호출해야 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XML 호출하는 방법은 네임스페이스, 이 ID, 여기 인서트 조인이라는 ID를 호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쌍따옴표 안에다가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ID. XML에서 지정한 ID 값을 여기다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join VO가 이 실제 객체, 이 해당되는 회원가입 정보에 대한 객체 정보를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파라미터 타입이 여기 com.수제비.vo.join VO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매칭해서 요 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요 값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그 여기 쌍따옴표 안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여기 인서트 조인이 들어가는 건데 이 인서트 조인은 어디 패키지 안에 들어있다? 요 패키지 안에. 요 패키지 안에. 그래서 정답은 뭐다? com. 수제비. sql. 그 다음에 인서트 조인. 예,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XML을 활용한 그 소스 코딩 하는 거에 대한 예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렇게 요 부분이 XML 코드를 호출하는 부분이다. 요 부분인데, 근데 호출하는 방법은 요 XML 부분에서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요 ID 값을 쌍따옴표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고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이 join VO는 요 파라미터 타입으로 되어 있는 요거를 불러주면 요 XML 소스 이 파일 자체를 호출하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뭐가 동작이 되는 거예요? 요 안에 커리문이 동작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이 크론 탭에 대한 크론 배치 프로그래밍 할 때 쓰는 크론 값이 있는데 이 크론에 대한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쉬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하는 걸로 할게요.